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둔 이야기를 꺼내 전해드리는 곳, 네모난 우체통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오랜 세월을 가족을 위해 희생했지만 정작 자신은 잊혀진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74세 전직 버스 기사의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가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결국 가족에게 지밀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가 선택한 새로운 삶 그리고 인생 이막의 성공. 그 사연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이만수입니다. 올해 74살이죠. 좁은 원룸에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40년간 모아온 제 인생의 흔적들이었어요. 낡은 버스 운전 면허증, 무사고 표창장, 아내의 유품들까지 말입니다. 문이 열리더니 아들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 뭐예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박스를 정리하던 손을 멈췄어요. 짐 싸는 거다. 나 울진으로 간다. 민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제가 평생 서울을 벗어난 적이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저도 이런 결정을 내릴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갑자기 왜요? 여기가 얼마나 좋은데요? 좋다고요. 월세 50만 원짜리 반지하 원룸이 좋다고 하는군요. 겨울엔 온돌이 안 되고 여름엔 습기가 차올라서 벽지가 뜯어지는 이곳이 말입니다. 하지만 민호는 제가 여기 있는 게 편했겠죠. 가끔 들러서 용돈이나 받아가면 되니까요. 아들아, 나도 내 삶을 살고 싶다. 제 말에 민호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러더니 핸드폰을 꺼내 부인 영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아버지가 이상해. 갑자기 울진 간다고 해. 핸드폰 너머로 영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갑자기? 혹시 치매 시작된 거 아냐? 치매라니요. 저는 40년간 서울 시내를 누비며 한 번도 길을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모든 골목길을 기억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면 그렇게 생각하겠죠. 민호는 전화를 끊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걱정보다는 귀찮음이 더 많았어요. 아버지, 진짜 갈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울진의 작은 집을 계약했거든요. 바다가 보이는 낡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서울 원룸 전세금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곳이었어요. 민호는 한숨을 쉬며 나갔습니다. 아마 영미에게 보고하러 갔겠죠. 저는 다시 박스를 정리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들만 골라내니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거울을 보니 74년을 살아온 제 얼굴이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눈만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40년 동안 운전대를 잡았던 손도 아직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만수, 이제 내 인생이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부르며 다짐했어요. 지금까지는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남편으로만 살았습니다. 이제는 이만수로 살고 싶었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풍경도 마지막이겠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24살에 시내버스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버스 운전기사는 괜찮은 직업이었어요. 월급도 나쁘지 않았고, 무엇보다 안정적이었죠. 첫날, 선배 기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수야, 버스 운전은 단순해 보이지만 어려워. 승객 한 명 한 명이 다 가족이라고 생각해야 해.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일상이 시작됐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제가 맡은 노선은 강남에서 강북까지였어요. 아침에는 회사원들로 가득했고, 오후에는 아주머니들이 많았죠. 저녁에는 학생들이 탔습니다. 매일 같은 승객들을 보다 보니 얼굴을 기억하게 됐어요. 임신한 아주머니가 있으면 조심히 운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타시면 천천히 출발했어요. 학생들이 시험 기간이면 덜컹거리지 않게 신경 썼죠. 아저씨, 운전 정말 잘하시네요. 가끔 승객들이 말해주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사고를 내지 않았어요. 작은 접촉사고조차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저를 인정해줬어요. 매년 무사고 표창을 받았고, 모범기사로 선정되기도 했죠. 후배들이 물어보면 항상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승객들이 집에 안전히 돌아가는 게 우리 일이야. 아내 순옥이도 제 일을 자랑스러워했어요. 당신 덕분에 매일 수백 명이 안전하게 다니는 거예요. 순옥이는 아파서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마지막까지 제 일을 응원해줬습니다. 민호를 키우면서도 버스 운전을 계속했어요. 아침에 민호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출근했습니다. 저녁에는 늦게 들어와도 숙제를 봐줬어요. 아빠, 친구들이 버스 운전기사는 별로라고 해요. 중학생이 된 민호가 말했을 때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화내지 않았어요. 민호야,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어. 아빠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는 일을 해. 그게 자랑스러워. 민호는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년퇴직 날, 동료들이 작은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만수 형,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40년 무사고는 전설이에요. 퇴직금을 받을 때는 허전했어요. 봉투에 들어있는 돈이 제 40년보다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정직하게 일한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집에 돌아와서 운전면허증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24살부터 64살까지 제 인생의 절반이 그 안에 들어있었어요. 순옥이 영정사진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퇴직했어. 40년 동안 한 번도 사고 안 냈어. 사진 속 순옥이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자랑스럽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퇴직금을 받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민호를 불러서 통장을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민호야, 이거 다 내 거야. 통장에는 퇴직금과 40년간 모은 적금이 들어있었어요. 3억 원이 조금 넘는 돈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아버지 노후 자금 아니에요. 민호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통장을 받았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많이 필요 없어. 너 결혼하고 집 살 돈 필요하잖아. 그때 민호가
영미와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집 값이 비싸서 고민이 많다고 했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당연하지. 내가 번 돈인데 누구 주겠어? 민호는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원룸을 구할 때도 혼자 했어요. 보증금이 부족해서 월세로 들어갔죠. 50만 원씩 매달 내야 했습니다. 퇴직 후 받는 국민연금으로는 빠듯했어요. 괜찮다. 검소하게 살면 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평생 절약해서 산 습관이 있어서 어렵지 않았어요. 민호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산 정장을 입었어요. 약간 헐렁해졌지만 그런 대로 봐줄 만했습니다. 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민호가 구석진 자리를 가리켰어요. 신랑 아버지인데도 뒤쪽 끝자리였습니다. 영미 부모님은 앞쪽에 앉아 계셨죠.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오늘 결혼식의 진짜 주인공은 두 분 부모님입니다. 그런데 사진 촬영 때였어요. 영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잠깐만 빠져주세요. 가족 사진 찍는데 너무 많아서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도 가족인데 빠지라고 하다니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의 첫 부탁이었으니까요. 알겠다. 구석에서 지켜봤습니다. 영미 부모님과 신혼부부가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었어요. 저만 없었을 뿐인데 완전한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아버님은 집만 해주셨으면 된 거지. 결혼식 분위기 흐리게 하지 마세요. 영미가 민호 귀에 속삭이는 말이 들렸어요. 집만 해주면 된다고요. 저는 ATM기가 아니라 민호 아버지인데 말입니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미 편을 드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원룸에 혼자 돌아와서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키운 아들의 결혼식에서 가족 사진에서 빠지는 아버지가 있을까요? 준옥이 영정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가 민호를 잘못 키운 건가?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쓸쓸함만 가슴을 채웠어요. 그 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무료 급식소에서 끼니를 때우기도 했어요. 병원비가 아까워서 참기도 했고요. 한 번은 허리가 너무 아파서 동네 병원에 갔습니다. 어르신, 큰 병원에서 정밀검사 받아보세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돈이 없어서 그냥 파스만 붙이고 버텼어요. 민호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부담 주기 싫어서 참았습니다. 제가 희생한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었어요. 40년 번 돈을 다 줬는데도 감사 인사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손주 지훈이의 7살 생일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민호가 전화했어요. 아버지, 지훈이 생일 파티 하는데 오시겠어요? 오라고 하니 기뻤습니다. 동네 제과점에서 예쁜 케이크를 골랐어요. 딸기가 올라간 초콜릿 케이크였죠. 2만 원이나 했지만 손주 생일이니까 아깝지 않았습니다. 민호네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파티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지훈이 친구들 몇 명이 와 있었습니다. 지훈아, 할아버지가 케이크 사왔다.
지훈이는 잠깐 쳐다보더니 친구들과 계속 놀았어요. 영미가 케이크를 받아들면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애들은 이런 케이크 안 먹어요. 괜히 돈 쓰셨네요. 가슴이 순간 내려앉았습니다. 괜히 돈을 썼다고요. 손주 생일인데 할아버지가 케이크 사오는 게 이상한 일인가요? 더 충격적인 건 지훈이 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케이크는 촌스러워서 친구들이 놀려요. 우리는 브랜드 케이크만 먹어요. 7살 아이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기지 않았어요. 누가 가르쳤겠어요? 영미가 평소에 그런 식으로 말했을 거예요. 그래, 할아버지가 몰랐네. 참았습니다. 화내봤자 지훈이가 상처받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집에 가면서 케이크를 들고 갔어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서 혼자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단맛보다는 쓴맛이 더 강했어요. 준호가 우리 손주가 할아버지 케이크를 촌스럽다고 하네. 혼자 중얼거리니 더 허무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또 다른 일이 있었어요. 민호네 집에 들렀다가 실수로 TV 리모컨을 건드렸습니다. 뉴스에서 야구 중계로 바뀌었어요. 아버님, 제발 손 좀 대지 마세요. 이 집이 자기 집인 줄 아세요? 영미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자기 집인 줄 아냐고요? 아, 이 집이 제 집이 아니구나. 제가 번 돈으로 산 집인데도 저는 손님일 뿐이었어요. 미안하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40년 동안 쌓은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민호는 옆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내 편을 들지는 않아도 제 편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날 밤 원룸에 혼자 앉아 있으니 깨달았습니다. 아, 난 이 집에서도 손님이구나. 40년 동안 번 돈으로 사준 집에서도 조심스럽게 눈치를 봐야 하는 존재였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 생각해봤지만 모르겠었습니다. TV 리모컨 하나 건드린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손주 생일에 케이크 사온 게 그렇게 민폐인가요? 거울을 보니 초라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어깨가 구부정해졌고 목소리도 작아졌어요.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몸을 웅크린 것 같았습니다. 이만수, 너는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졌니? 스스로에게 물어봤지만 답은 없었어요. 다만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허리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밭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MRI까지 찍고 나니 의사가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르신, 디스크가 심하게 파열됐네요. 지금 바로 수술 안 하면 평생 걸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평생 걸을 수 없다고요. 40년간 운전대를 잡아온 제가 걸을 수도 없게 된다니요. 수술비는 얼마나 드나요? 입원비까지 해서 5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500만 원. 제게는 큰 돈이었어요. 국민연금으로는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그런 돈이 어디 있겠어요. 집에 돌아와서 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민호야,
아빠 허리 수술해야 할 것 같아. 수술요? 갑자기 왜요? 디스크가 파열됐대. 안 하면 못 걸을 수도 있다고 해.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 집 대출 갚기도 힘들어요. 그 돈 쓰려면 집을 팔아야 하는데. 그러면 저희 어디서 살아요? 민호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제가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미안했습니다. 영미 목소리도 들렸어요. 솔직히 아버님 나이엔 수술해도 소용없잖아요. 그냥 버티세요. 74살이면 수술해도 소용없다고요. 제가 그렇게 늙었나요? 아직 정신도 멀쩡하고 몸도 건강한데 말이에요. 알겠다. 그냥 버텨볼게. 전화를 끊고 나니 서럽더군요. 40년 번 돈을 다 준 아들이 아버지 수술비는 아깝다고 하다니요. 수술 날짜를 잡았지만 계속 미뤘습니다. 돈이 없어서요. 의사는 계속 재촉했어요. 빨리 안 하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결국 적금을 해지해서 수술비를 마련했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아껴둔 마지막 돈이었어요. 수술 당일 병원 침대에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물어봤어요. 보호자분은 안 오셨나요? 다 아프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민호에게는 아예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안 올 텐데 굳이 연락할 필요가 있나요? 옆 침대에는 비슷한 나이의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온 가족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힘내세요. 수술 끝나면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할아버지, 빨리 낫고 같이 여행 가요. 부럽더군요. 저는 하얀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제가 아플 때는 혼자였어요.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만수, 너는 정말 혼자구나. 마취가 들기 전까지 그 생각뿐이었어요. 가족이 있어도 결국 혼자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회복 과정은 외로웠어요. 간병인도 쓰지 못해서 혼자 버텨야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나이가 들면 또 아플 거예요. 그때도 혼자일 거고요. 퇴원 후 며칠 뒤였습니다. 장을 보러 시장에 갔다가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어요. 민호였습니다. 영미와 함께 있었죠. 과일 가게 뒤편에 숨어서 들었습니다. 들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솔직히 아버지가 우리 인생의 짐이야.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짐이라고요? 집은 집대로 차지하고 도와주는 것도 없잖아. 집을 차지한다고요? 제가 번 돈으로 사준 집인데 제가 차지한 거예요. 영미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양원 보내자니까요. 늙으니까 애들 교육에 무슨 도움 돼요? 요양원이라고요.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군요. 애들이 할아버지 따라 한다고 말투까지 촌스러워져요. 지훈이가 제 말투를 따라해서 촌스러워진다고요. 할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는 게 손주에게 나쁜 영향이라는 뜻이군요.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집 판 돈 조금 남아 있을 거야. 그거만 우리가 어떻게 받아내면 돼?
받아낸다고요. 제가 가진 마지막 돈까지 받아내겠다는 거군요. 맞아. 어차피 혼자 살면서 뭘 하겠어. 우리가 관리해 주는 게 낫지.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과일 상자에 몸을 기댔어요. 40년 동안 키운 아들이 하는 말이라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막혔어요. 내가 평생 운전대를 잡고 번 돈으로 키운 게 결국 저놈들이었구나. 중얼거린 제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민호와 영미는 계속 얘기했어요. 제가 얼마나 골칫거리인지, 요양원에 보내면 얼마나 편할지 말이에요. 뒤돌아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음걸이가 비틀거렸어요. 허리 수술한 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원룸에 들어와서 거울을 봤어요. 초라하고 무력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성실히 일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결국 짐 취급을 받게 됐군요. 순옥이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민호를 어떻게 키웠나? 이런 자식으로 키우려고 40년을 고생했나?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이제 눈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마지막 남은 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했습니다. 원룸 보증금과 적금 해지한 돈을 합쳐서 5천만 원 정도였어요. 이 돈도 받아내겠다고 했지. 민호와 영미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제가 죽으면 이 돈도 그들 손에 들어갈 거예요. 그게 그들이 원하는 것이겠죠. 핸드폰을 봤습니다. 민호에게서 온 메시지가 하나도 없었어요. 수술 후 안부 전화 한 통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정말 짐이구나. 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40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번 돈을 다 줬는데도 짐이라고 하는군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대로 민호 눈치 보며 살다가 요양원에 들어가야 하나요? 아니야. 나도 내 삶을 살 권리가 있어. 처음으로 반항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74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화가 났어요. 분노가 온몸을 달궜습니다. 벽에 걸린 퇴직 기념 사진을 바라봤어요. 40년 무사고로 떠나던 날 동료들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당당했어요. 그래, 이제부터는 내 삶이다. 결심이 섰습니다. 더 이상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살겠어요. 벽에 걸린 퇴직 기념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40년 무사고 기록을 세운 날, 회사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때 제 얼굴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만수, 너는 40년간 한 번도 길을 잃지 않았잖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서울 어느 골목길이라도 눈 감고 갈 수 있었어요. 그런 제가 인생길에서는 이렇게 헤매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제 모습과 거울 속 지금의 제 모습을 비교했어요. 언제부터인가 어깨가 구부정해졌고 목소리도 작아졌습니다. 누군가 눈치를 보느라 움츠러들어 있었어요.
왜 이렇게 작아졌니? 40년간 수백 명의 승객을 안전하게 모셔다 드린 제가 왜 집에서는 이렇게 초라해졌을까요? 민호와 영미 눈치를 보느라 제 자존심을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어요. 컴퓨터를 켜고 부동산 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울진 지역을 검색했어요. 바닷가 근처에 작은 단독 주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가 좋겠네. 바다가 보이는 오래된 집이 눈에 띄었어요. 방 2개에 마당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가격은 3천만 원. 제가 가진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었어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울진 바닷가 집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어르신. 서울에서 전화 주시는군요. 이사 오시려고요? 네. 혼자 살 집을 찾고 있어요. 좋은 선택이세요. 여기는 공기도 좋고 바다도 가까워서 노후에 살기 딱 좋거든요. 다음 주에 직접 가서 보기로 했습니다. 40년 만에 서울을 벗어나는 거였어요. 준옥이 영정사진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울진으로 이사 간다. 바다 보면서 살 거야. 준옥이도 바다를 좋아했어요. 신혼여행 때 부산 바다를 보며 얼마나 좋아했는지 기억납니다. 나이 들면 바닷가에서 살고 싶어요. 그때 순옥이가 했던 말이었어요. 이제야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40년 동안 모은 물건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만 골라내니 박스 몇 개면 충분했어요. 가장 소중한 건 순옥이 유품과 제 퇴직 기념품들이었습니다. 40년 무사고 표창장, 모범기사 표창장, 동료들과 찍은 사진들 말이에요. 민호에게 줬던 가족 사진들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저는 그 가족에서 빠져야 할 존재니까요. 은행에 가서 계좌를 정리했어요. 울진에서 쓸 통장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제 이름으로만 된 통장이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통장을 받아들고 생각했습니다. 74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제 것인 삶을 살 수 있게 됐어요. 동네 사람들에게도 인사했습니다. 원룸관리사무소 아주머니, 슈퍼 할머니, 미용실 사장님까지요. 어르신, 어디 가세요? 시골로 이사 가요. 바다 보면서 살려고요. 좋으시겠어요. 건강하세요. 모두들 부러워했어요. 누구도 왜 혼자 가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 눈치채고 있었겠죠. 마지막으로 순옥이 영정사진을 챙겼어요. 여보, 우리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자. 사진 속 순옥이가 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당신 인생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울진에 도착한 첫날, 바다를 보자마자 가슴이 탁 트였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여보, 봐, 바다야. 준옥이 영정사진에게 말했습니다. 사진을 바다 쪽으로 향하게 놓으니 순옥이도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집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오래되긴 했지만 튼튼했고 마당에서 바다가 보였어요. 서울 원룸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었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혼자 중얼거리며 짐을 풀었어요. 별로 많지 않은 짐이라 하루 만에 정리가 끝났습니다. 이튿날 아침 산책을 나갔어요. 바닷바람이 시원했습니다. 40년 동안 매연만 마시며 살았는데 이렇게 깨끗한 공기를 마시니 몸이 가벼워졌어요. 마을 버스 정류장에서 익숙한 얼굴을 봤습니다. 김철수 씨였어요. 20년 전까지 같은 차고에서 일했던 동료였습니다. 만수 형님. 철수 씨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철수야, 너 여기 살아? 네, 5년 전에 퇴직하고 여기 왔어요. 형님은 어쩐 일로요? 나도 이사 왔어. 바다 보면서 살려고. 철수 씨는 반가워했습니다. 근처 식당에서 소주 한잔 하자고 하더군요. 형님, 여기 와서 뭐 하세요? 그냥 쉬려고. 별거 없어. 형님. 그러고 보니 좋은 일이 있는데요. 철수 씨 눈이 반짝였습니다. 뭔데? 우리 관광버스 사업하려고 하는데 기사님이 필요해요. 형님 같은 분이 오시면 정말 좋을 텐데. 관광버스 사업이라고요. 퇴직한 지 10년 됐는데 아직 운전할 수 있을까요? 나야 늙었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형님은 40년 무사고 아니에요. 그런 실력자가 어디 있어요? 철수 씨는 계속 설득했어요. 동료 몇 명이 더 있는데 모두 제 소문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형님 실력은 우리 차고에서 전설이었어요. 전설이라니요. 그냥 성실하게 일했을 뿐인데 과찬이었습니다. 다음 날 철수 씨가 다른 동료들과 함께 찾아왔어요. 박영수 씨, 최대호 씨 모두 옛날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형님, 우리 진짜 같이 해요. 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시니어 관광이 요즘 뜬다고 해요. 우리 같은 나이대가 운전하면 손님들도 더 편해하고요. 대호 씨도 거들었어요. 형님 경력이면 손님들이 믿고 맡길 거예요. 40년 무사고는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사업 계획서도 가져왔더군요.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했었어요. 시니어 전용 관광버스 70대 전문 기사가 안전하게 모셔드립니다. 캐치프레이즈도 정했더라고요. 투자금은 얼마나 필요해? 한 사람당 2천만 원씩 내면 버스 한 대 살 수 있어요. 2천만 원. 제가 가진 돈으로 충분했습니다. 생각해 볼게. 그날 밤 바다를 바라보며 고민했어요. 74살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게 무모할까요? 하지만 40년 동안 운전대를 잡았던 제 손은 아직 떨리지 않았습니다. 길도 잘 외웠고 몸도 건강했어요. 여보, 나 다시 운전대 잡을까? 순옥이 영정사진에게 물어봤어요. 바람에 사진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좋다는 뜻 같았어요. 좋아, 해보자.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도전이 될지도 모르지만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투자금 2천만 원을 내고 동업자가 됐습니다. 오래간만에 운전면허를 갱신하고 관광버스 면허도 땄어요.
울진 시니어 관광이라는 회사 이름도 정했습니다. 70대 기사들이 직접 운전하는 관광버스 회사였어요. 저 운행은 떨렸습니다. 10년 만에 잡는 운전대였거든요. 하지만 손에 맞았어요. 4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기사님, 운전 정말 부드럽네요. 승객,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40년 해봤거든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렇게 안전하게 모시는구나. 처음으로 받는 칭찬이었어요. 민호네 집에서는 짐 취급받았지만 여기서는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관광 코스도 직접 짰어요. 40년간 전국을 다니면서 알게 된 좋은 곳들을 소개했습니다. 여기는 제가 젊었을 때 아내와 데이트했던 곳이에요. 저기 식당은 50년 된 맛집입니다. 사장님이 저랑 동갑이에요. 승객들이 좋아했어요. 단순히 관광지만 안내하는 게 아니라 인생 이야기를 들려줬거든요. 입소문이 났습니다. 울진에 정말 좋은 관광버스 있다고 소문이 퍼졌어요. 74세 기사님이 직접 운전하는데 정말 재미있어요. 안전하고 친절하고 이야기도 재미있고 예약이 밀려들기 시작했어요. 한 달치 예약이 다 찼습니다. 지역 신문에서 취재 요청이 왔어요. 74세 전직 기사 제2의 인생 성공 제목으로 기사가 났습니다. 사진도 크게 실렸어요. 오랜만에 당당한 제 모습이었습니다.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지역 방송 인터뷰에 나갔습니다. 어르신, 74세에 새로운 도전을 하신 이유가 뭔가요? 인생은 언제나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죠. 인터뷰가 방송된 후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서울에서도 예약 전화가 왔습니다. 사업은 대박이 났어요. 첫 해의 투자금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2년 차에는 버스를 한 대 더 샀어요. 형님, 정말 대단해요. 철수 씨가 감탄했습니다. 형님 아이디어가 성공의 열쇠였어요. 제가 제안한 인생 이야기가 있는 관광이 히트했거든요. 단순히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인생 선배의 경험담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매력이었어요. 손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제가 들려주는 40년 버스기사 이야기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그게 다 추억이네요. 성실하게 살면 언젠가는 인정받는 날이 와요. 승객들이 박수를 쳐주었어요. 제 인생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계좌를 확인해 보니 5년 만에 제법 돈이 모였어요. 서울 원룸에서 근근히 살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성공했어. 순옥이 영정사진에게 말했어요. 이제는 정말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집에서 제가 직접 기른 채소로 밥을 해 먹었어요. 원룸에서 컵라면으로 때우던 때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74세에 찾은 새로운 인생이었어요. 울진으로 이사 온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관광버스 사업은 계속 잘 됐고, 저는 이제 울진에서 유명한 명물 기사님이 됐어요.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집 앞에 낡은 소나타 한 대가 섰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민호와 영미, 그리고 지훈이었어요. 아버지. 민호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5년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은 많이 초라해져 있었어요. 옷도 해지고 얼굴도 야윈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아버지 소식을 들었어요. TV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났다면서요. 영미가 말했어요. 예전처럼 도도하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이었어요. 지훈아, 할아버지, 집이 어때? 손주에게 물어봤어요. 지훈이는 12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와, 할아버지 집 진짜 크다. 바다도 보여. 그래, 마당에서 놀아도 돼. 지훈이가 신나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좀 풀렸어요. 민호와 영미는 어색해했습니다. 5년 전 그들이 한 말들을 저도 기억하고 그들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들어와서 차라도 마셔.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서울 원룸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은 거실이었어요. 아버지, 정말 잘 사시네요. 민호가 둘러보며 말했어요. TV도 큰 걸로 바꿨고 소파도 새로 샀거든요. 그럭저럭 살만해. 차를 끓여서 대접했어요. 예전에는 인스턴트 커피였지만 이제는 좋은 차를 마셨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힘들어요. 무슨 일이야? 사업이 망했어요. 집도 경매로 넘어가고 빚만 남았어요. 영미도 고개를 숙였어요. 아이들 학원비도 못 내고 있어요. 지훈이가 친구들한테 놀림받고 있어요. 그래서 찾아온 거군요. 돈이 필요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온 거야. 아버지, 다시 도와주실 수 없나요? 정말 막막해요. 민호 목소리에 절박함이 섞여 있었어요. 5년 전에 저를 짐이라고 했던 그 목소리와는 달랐습니다. 5년 전에 너희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아버지, 나는 너희한테 짐이었잖아.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지. 민호와 영미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제가 그 대화를 들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아버지, 그때는 저희가 정신이 없어서 40년 번 돈을 다 줬는데도 받아낼 돈이 남았나 찾았지. 영미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죄송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5년 전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제가 40년 동안 꿈꿔왔던 풍경이었습니다. 민호야, 나는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았다. 알아요, 아버지. 하지만 이제는 내 인생이다. 일어서서 바다 쪽으로 걸어갔어요. 진짜 효도는 내 가족끼리 당당히 서는 거다. 부모한테 손 벌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너희가 알아서 해. 나도 74살에 새로 시작했어. 너는 아직 젊잖아. 민호가 더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관광버스가 주차되어 있었어요. 지훈아, 할아버지 차 한번 볼래?
지훈이는 신나게 버스에 올라탔어요. 할아버지, 이 차 정말 크다. 그래, 할아버지가 직접 몰아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구경시켜드려. 할아버지 멋져. 지훈이라도 제가 하는 일을 멋있다고 해주니 기뻤어요. 민호와 영미는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들이 떠나는 차를 배웅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관광버스를 몰고 출발했습니다. 오늘도 손님들이 가득 탔어요. 기사님,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주세요. 그럼요. 제가 74세에 새로 시작한 이야기 들려드릴까요? 승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운전대를 꽉 잡았습니다. 나는 74세 전직 버스기사 이만수입니다. 이제야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바닷바람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어요. 자유롭고 당당한 바람이었습니다. 제 인생도 이제 그 바람처럼 자유로워졌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74세 전직 버스기사 이만수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로, 누군가의 남편으로 가족을 위해서만 달려온 인생. 하지만 결국 그가 잡은 것은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닌 자신의 운전대였습니다. 별빛 아래에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롯이 당신 자신의 삶을 위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소중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열릴 다음 우체통 안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다음 사연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